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아무래도 대선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최 의원께서 발제 내용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의미 그리고 과제 뭐 이런 걸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출구조사 결과 발표부터 개표, 당선 확정까지 참 그 길었던 지난 밤이었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밤잠 잘 주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잘 잤습니다. 최 의원님 어땠어요? 아니 저는 어차피 그 네. 어제 출구조사를 봤더니 하나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로 나오고 하나는 지는 거로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일찌감치 자자. 그래서 일찍 어차피 자고 늦게 그리고 새벽에 예, 결과가 저는 이제 나오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새벽에 차라리 결과를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오, 그런데 정치부 그때까지도 대기자다운 근데 그때까지도 네. 완벽한 결론은 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대략 내시경의 발표가 대략 결과가 한 나왔죠. 3시쯤 되니까 그냥 유력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 나왔죠. 알겠습니다. 역대 그 최소 표차 24만 표차 그리고 두 후보 간 격차가 0.73%포인트, 1%도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 담긴 민심, 국민은 어떤 걸 우리 그 정치계에 던졌는지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여러 언론 매체에서 역대 최소 표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최소 표차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1963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 표 차였습니까? 그때는 15만 6천 표 차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구수가 다르죠. 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때는 1.53%, 1.55%포인트 차이였고, 네. 이제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후보 간 격차가, 네.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 간의 격차가, 그리고 이제 표수로만 보면 15만 6천 표. 그러니까 지금보다 역대 훨씬 최소 줄어들었죠. 표차는 아니고 비율로 보면 격차는 최소 비율.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우선 영선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정치권이 불신을 받은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왜 10년 주기설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깨졌다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실정,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국민들로부터 실정이라고 평가받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 정권 교체라는 그 여론의 부담을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은 5년 전에 정권 교체를 문 정권한테 안겼고 불과 2년 전에는 총선에서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예. 2년 만에 또 다른 이런 그 국민의 선택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가장 큰 그 민심의 의미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이 이번에 윤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표차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거, 이거는 사실 윤 후보가 그동안 계속 상당한 격차로 그 이재명 후보를 앞섰고, 그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었고, 또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과반을 넘는 그런 승리를 바랬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와 0.73%포인트 격차, 굉장히 작은 격차로 승리했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국정 운영을 잘할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여기 이 투표율에 반영이 됐다. 따라서 그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승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를 분석을 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에서 정책을 실패했다. 즉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그 국민들의 가장 삶과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반영하는 정책인데 거기서 실패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로남불인데요.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에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비록 그 능력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보수 정당보다는 좀 진보적인 민주당이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는 야 이거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내로남불 프레임을 그 민주당이 극복하지 못한 게 이번 패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조국 사태를 크게 꼽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정권 교체 여론을 얻고 87년 직선제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영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1년, 정치 입문한 지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애초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압승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시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좀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영선이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뭐 영선 국회의원도 그 대통령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존경을 받고 성공한 대통령을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상원의원, 하원의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주지사만 했죠. 근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뭐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통해 갖고 행정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그 검사만 평생 하다가 불과 1년 만에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이제 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그 의구심 우려가. 같은 걸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은 표를 얻는데 어떤 결정적인 장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압승을 거두지 못했던 저는 이유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여론조사는 굉장히 많은 표 차이를 그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3월 9일뿐만 아니고 3월 8일 여론조사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차는 줄어들었을까? 그건 사실은 그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는 굉장히 여러 날에 걸쳐서 투표 동력 캠페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지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한 거죠.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걸 뒤늦게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이제 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결국 본인 지지층이나 본인 지지층과 가까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누가 많이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런 어떤 투표 기술적인 측면 그런 데에서 이 차이가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 동료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 표심은 어떻게 갔는지, 또 순풍이 컸다고 보시는지, 단일화 효과 역풍이 컸다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만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원래 기대했던 단일화 효과는 거두지 못한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윤석열 캠프의 한 인사하고 그 선거 며칠 전에 통화해 보니까 네. 단일화 안 해도 한 7, 8% 이긴다. 근데 단일화하면 10% 넘을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이겨야지만 국정 운영을 좀 순탄하게 할 수 있다. 아마 그 윤석열 후보 쪽은 그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50%를 넘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란 그거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점에서 보면은 기대에 미흡한 거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표 중에 호남에서 가령 그 표들이 그대로 이제 이재명 쪽으로 많이 쏠린 거거든요. 또 2030 여성들도 그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 뭐 심상정 후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막판에 이재명 후보로 쏠릴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윤안 단일화였거든요. 그 네. 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윤안 단일화가 효과를 미쳤냐 안 미쳤냐를 따지기 굉장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기대했던 단일화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른바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된 기간 그게 이제 3월 3일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간을 보면 3월 3일 새벽에 단일화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여론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단일화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그게 바로 4일, 5일 사전투표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사전투표장에 대거 몰리니까 그게 그냥 상쇄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여론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 효과는 충분히 있었는데 네. 그러나 사전투표 때 이재명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그게 상쇄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해서 그러면 단일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이 사전투표일에 응집하는 결집하는 그 효과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사전투표에서의
그 지지율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 더 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후보가 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가정이 성립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 단일화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네. 있었으나 조금 늦었다. 윤석열 후보 측으로 봐서는 네. 아마 그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번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사에서 이렇게 정말 단일화가 돼서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성공적인 단일화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DJP 연합. 그 DJP 연합은 굉장히 그 선거 이전에 오래전에 양쪽이 했었고 뭐 문서까지 만들었었고 그리고 DJP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역 연합이거든요. DJ는 호남, JP는 충청. 그 당시만 해도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DJP가 손을 잡음으로써 호남표와 충청표와 같이 연합을 해갖고 그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분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역주의가 지금 많이 약화됐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좀 그 불확실해요. 가치에 의한 단일화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가치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왜 가치에 의한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손을 잡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또 이번 단일화 역시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갤럽에서 2012년에 그 이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이번에도 그런 조사가 이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해봤더니 단일화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61%가 문재인 후보로 갔어요. 그때.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14%가 박근혜 후보로 갔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대부분 그 지지자들은 그 단일화된 쪽으로 간다 하는 게 2012년에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번에도 저는 다수가 갔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 또 뭐 결과를 이제 분석한 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예. 두 분도 동의를 하셨었죠? 그렇죠. 80%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는 그보다 이제 낮고 지난 대선보다도 살짝 낮은 77.1%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 구도가 그 전보다는 뭐 그 색깔이 좀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지역 구도가 나타났고 그리고 전체 투표율과 또 지역별 세대별 표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의 이야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구도 얘기도 하고 근데 지역구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은요 약간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에서의 응집력이 아주 강해지면 영남에서의 그 반작용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호남에서 82% 정도 얻었잖아요. 뭐 광주 전남 뭐 이런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과거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90% 정도까지는 못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느슨해졌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얻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례해서 올라가거나 비례해서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그 보는 것이 저희의 관찰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역시 이번에는 이제 그 젠더 이슈라는 게 그 맹위를 떨쳤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을 잡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 아마 그것도 이제 20대를 갈라치기 함으로써 20대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를 적어도 절반이라도 가져오자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결국 20대 여성의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 성별 갈라치기, 20대 성별 갈라치기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약간 좀 애매한 그것도 네. 앞으로 좀 분석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전 투표율이 80%를 못 미친 거는 코로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그 확진자 투표자 수, 그 선거 대상자가 한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한 지금 60만 명에서 한 8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을 걸로 지금 추산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일반인의 투표율보다는 굉장히 낮은 거죠. 어쨌든 코로나 그 확진자들의 투표율이요. 바로 이런 점들,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이 어쨌든 투표율을 한 1, 2% 정도는 낮췄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비호감 대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제3의 후보를 이렇게 찾았던 그런 표심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기권하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가는 쪽으로 나타나면서 조금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 냉소주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오늘 오후에 선대위 회단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도 참석을 했는데요. 각각 어떤 이야기를 강조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물어가면서 한다면은 어떤 난관인들 해결되지 않을 게 있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또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윤 당선인은 소통과 협치를 그리고 이 후보는 성공한 정부를 당부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비전과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5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보수정당 윤석열 정부 밑그림과 최우선 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뭐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최우선 과제는 국민 통합이죠. 지금 완전히 둘로 갈라진 나라, 둘로 갈라진 사회, 이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과제고요. 이를 위해서 어쨌든 국민 통합은 가장 가시적으로는 이제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인사, 첫 조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조금 좀 우려되는 게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를 얘기했는데 그런 공동정부가 사실 그 폭넓고 이렇게 열린 다양한 그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하는 그러한 그 공동정부가 돼야지 자칫하면 이게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보니까 DJP 연합이었죠. 네. 그때는 뭐 DJ나 JP나 굉장히 그 노련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DJP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DJ 집권 기간에 이 DJP 연대가 깨지죠. 그처럼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서로 정치적 가치와 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그 점이 진짜 저는 관심거리고 그 점을 잘 하면서 국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저 윤석열 정부 성공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고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국정 경험, 행정 업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행정부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갈 곳이 뭐 총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총리를 하기 전에 대개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인수위원장을 한 사람이 총리로 갔는데 결국 이제 총리로 취임은 못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봐도 본인의 국민의힘 사람을 쓰면 아마 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더 나은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그 인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뭐 탕평 인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각 차이예요. 어떤 인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DJP가 나눠서 한 것도 자리 나눠 먹기 아닙니까? 그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네. 때문에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좀 인사를 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이제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당장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당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또 비대위 전환이 됐습니다. 이 현재 민주당 상황과 이재명 후보 거치나 입지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선 패배했으니까. 다만 어쨌든 박빙의 싸움, 그러니까 선거전에서 계속 그 큰 격차로 이렇게 지는 것 같다가 막판에 크게 추격해갖고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그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갖고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숫자가 오히려 늘었다라는 그런 그 보도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걸 봐갖고는 지금 당장 어떻게 선거 패배 책임론을 막 서로 묻고 싸우고 하는 이전 독소로 빠져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2022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정비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토론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불과 20일 만에 그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와 지방선거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일 동안에 뭐 이재명 후보가 어찌 되지는 않겠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반성했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여다볼 텐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부터 오늘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오늘 한 줄 논평 여성가족부 과연 폐지할 수 있을까로 잡았습니다. 네. 원래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보면 이대남 못지않게 이대남의 결집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럼 다음 선거,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거 볼 때 과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굉장히 관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게 사실은 절반 이상이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그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의 그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오만한 권력의 결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2년 전 총선에서의 압승이 또 2년 후의 결과가 또 바뀌었듯이 3개월 후에는 이 흐름이 또 지속될지 또 어떨지 앞으로 전국은 아무튼 계속 좀 요동치고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 요인 그리고 표심의 의미, 향후 전국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